자, 잘 쉬셨습니까?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아주 유사합니다. 80%가 동일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정확히 공부해 놓으면은 나머지도 쉬워지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쪽으로 정확히 알아놓으시고 상가건물 임대차는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똑같으니까 금방 공부할 겁니다. 자, 여기 특별법은요, 여러분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여를 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적용되는 거냐. 자, 우리 우리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만,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임차인일보호법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적용 범위가 특별법에서는 항상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이 한다는 거, 그런 거. 적용 범위를 눈여겨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대항력과 보증금의 우선면제권. 보증금 우선면제권. 이걸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에서 아주 핵심이죠, 이게.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에요. 그 주택이 경매가 됐던 매매가 됐던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냐? 새로운 소유자도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죠.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은, 또 임차권을 주장하려면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이걸 대항력이라고 그래요. 임차권을 주장. 그럼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임차권 주장 못하니까 나가야죠. 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 안 지죠. 대항력이 없으면. 오케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고 한다? 대항력. 그럼 대항력은 뭘 같이 합니까? 입주와 전입신고. 전입신고가 되면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야 한대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죠.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 생기죠? 이 길 0시부터. 그 다음날 0시부터. 입주와 주민등록이 되면은. 알겠죠? 0시. 그러면 이 입주는 꼭 이사가야 입주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이사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집을 비워줬어. 전 임차인이 나갔어. 그리고 현관키를 돌려받았어. 번호키를 자기가 받았어. 이제 번호를 알게 됐어. 그거 언제든지 자기가 이사 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어야 안 놓여 있어요. 그걸 입주라고 한다. 그걸 인도받은 거라고 본다. 오케이? 현관키를 넘겨받았으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게 입주다. 그날. 그리고 주민등록이 되면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생. 근데 이것 갖고는요, 보증금이 우선면제권이 인정이 안 돼. 보증금 우선면제권은 경공매가 됐을 때, 경락대금에서 그 우선면제를 받아가냐, 안 받느냐, 이걸 따지는 거지. 매매가 됐을 때 매매대금에서 우선면제가 인정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보증금 우선면제는 오로지 어디에서만 인정된다? 경공매 시에만. 경매가 안 됐어. 그러면 아무 필요 없어. 보증금 우선면제. 다른 권리자보다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공매 시. 그러면 이 대항요건 갖고는 안 돼. 보증금 우선면제권은 대항요건에다가, 이게 대항요건이라고 그랬어요. 대항요건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지. 확정일자. 자, 우리 확정일자 부여기간, 주민센터, 동사무소라고 하잖아요. 주민센터. 그 다음에 법원, 등기소, 공중사무소, 이런 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저기에 확정을 시켜주는 거죠. 보증금이 얼마짜리라는 걸. 확정을 시켜주고, 그 일자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우선순위가. 알겠죠? 금액을 확정시켜주고, 일자를. 그래서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서 받았어. 주민센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도장 찍어준 사람들은 그 금액과 그 정보사항을 기재하죠. 장부를 만들어갖고. 그걸 매년 단위로 이렇게 장부를 또 새로 만들고 하는데 20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죠. 20년간. 왜?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장부 없애면 안 되죠. 이해가시죠? 몇십 년. 그러면 대항력과 이 보증금 우선 면제는 구별돼야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3억 원 주고 전세금 3억 원 주고 들어가서 산다 이겁니다. 그럼 이 대항력과 이것만 찍어놓으면 돼. 꼭 굳이 전세권 설정된 게 할 필요 없어. 비용 들고 못 하려고 그걸 해. 알겠죠? 주택일 때는 이것만 가지면은 충분해. 선순위 권리가 없는 거 확인하고 이것만 받아놓으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소액 보증금 또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최우선 변제금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증금 중 일정액이다. 소액 보증금이다. 최우선 변제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서울 이외에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서울만 정확히 알아놓으면 되죠. 1억 1천만 원 중에서 1억 1천만 원이 넘으면은 이게 보장이 안 돼요. 1억 1천만 원 중에서 3,700만 원. 그 일정액이라는 것은 3,7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 원이 넘으면은 이 금액은 보장 안 돼. 이건 선순위 조당권보다도 먼저 가져가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1억 원입니다. 그러면 3,700만 원은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6,300만 원은 어떻게 됩니까? 확정일자 순위로 가져가요. 그러면 3,700만 원이 넘어서잖아요. 보증금이. 그러면 결국은 1억 원 아니라 할지라도 1억 원 내라 할지라도 1억 1천만 원 내라 할지라도 확정일자 받아넣어야 안 받아넣어요? 받아넣어야죠. 이 금액은 대항요건만 가지고 충분히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라고 그러죠. 전까지 대항요건으로 충분하다는 거. 대항요건만 갖춰지면 돼. 이것만 갖춰지면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이것이 갖춰졌어. 그러면 선순위 권리자들보다도 먼저 가져가. 이 금액만큼은. 이건 확정일자가 필요 없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여기 금액은 얼마인가를 모르니까 그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그 보증금 액수를 확정시켜줘야 하잖아. 근데 여기는 딱 정해져 있잖아. 3,700만 원. 그러니까 확정일자 안 받아도 돼.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1억 2천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그러면 3,700이 보장이 안 되잖아. 근데 한 1년 살다가 2천만 원 감액해갖고 1억 원으로 됐습니다. 그럼 3,700만 원 보장됩니까? 예, 보장되죠. 처음에 설정 당시에는 보장 안 됐는데 감액으로 해서 이 안에 들어갔잖아. 그럼 보장 받죠.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구별을 잘해야 합니다. 구별을 잘해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 575페이지 강행규정이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해서 임차인에게 575페이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죠. 제일 위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써있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죠. 적용범위다. 여기 인적범위 해갖고 1번에 외국인도 보호 대상이 된다. 외국인도. 그러면 선생님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항력 생기려면은 우리 저기 체류지 거주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외국인들 신고해야 하잖아. 그 체류지 거주 신고가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럽니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외국인들의 저기는 출입국관리국에서 관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법인의 임차권에는 원래는 인정이 안 되죠. 원래는 인정이 안 되는데 2번에 두 번째 줄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동그라미 치고 지방공사 동그라미 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말 찾았어요? 그 다음에 끝에 지방공사라는 말 찾았죠? 우리 SH공사 우리 서울지방공사를 SH공사라고 그러잖아요. 한국토지공사를 LH공사라고 하고 그 다음에 SH공사 뭐 이러잖아요. 그래 이게 지방공사고 이건 한국토지공사고 오케이?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3번에 중소기업 이 세 군데는 동그라미 쳐줘.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중소기업이라고 나왔죠? 이 세 가지는 법인이면서도 이 법이 적용된다는 거. 대항력이 적용된다는 거. 중소기업. 이 세 가지는 법인은 원래 인정 안 됩니다. 법인은 주민등록 할 수 없으니까 인정 안 되는데 이 세 가지는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거. 법인이면서도.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거 얘기했고 여기 잘 밑에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체크 플러스.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은 이 아파트를 을이라는 자가 경락인이에요. 근데 경락인은 아직 대금이 미납이 된 상태에서는 대금 미납 아직 완납이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소유권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죠? 근데 이 빈 아파트니까 병이라는 사람한테 주택 임차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가 아니잖아, 지금. 임대인 소유가 아니고 여기에 입주와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해놨어. 대항력이 있냐 이겁니다. 없다라는 거. 임대인 소유가 아닐 때는 대항력 없죠. 그럼 언제 대항력이 생기냐? 경락대금이 완납되면은 바로 임대인 소유가 돼야 안 돼요. 경락대금 완납이 되면은 임대인 소유가 되죠? 즉시 대항력이 생겨버리죠. 즉시. 그래서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대출을 받아갖고 경락대금 완납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을 이때 경매 촉탁 등기를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라요. 근저당권보다도 이게 빨라. 즉시 생기니까.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체크 플러스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읽어볼까요? 의무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지위에 불과한 자로서 주택을 인도받아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임대차보호법에 해당되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고 본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자가 이 뭡니까? 이 경락대금이 완납이 되면 임대인 소유가 되면은 이 사람은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알겠죠? 즉시. 자, 주택에 넘어가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것 좀 보세요. 주택을 주거용 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거용 건물의 일부분이 주거 유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일부가 주거 유효 목적으로 주거용이 아닌 그 유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 예를 들어서 주거용 건물인데 앞에는 길가 주거용 길가에 있는 거니까 앞에는 점포를 차렸어. 거기에 뭐 문을 내고 이렇게 슈퍼를 차렸어. 그 안집은 살림집이야.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오케이? 근데 거꾸로 비주거용 건물이야.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목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법이 적용 안 된다. 여기는 적용되고 안 된다. 이걸로 구별해야 합니다.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유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됩니다. 면적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슈퍼는 살림집보다도 면적이 3분의 2야. 건물 전체의 3분의 2가 슈퍼로 차지해요.
그 뒤에는 딸린 뭐 부엌 이런 거 조금만 해. 근데 임차인은 그게 오로지 주거 생활의 전부야. 다른 집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이 법이 적용된다 그럽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상가 건물이야. 근데 다방을 운영해. 다방을 운영하는데 밤늦게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직원들이 전철도 끊치고 버스도 끊치고 출퇴근하기 어려우니까 그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방 한두 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잠자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주거 용도대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완전 주거용이에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사용하는 거지 이 법이 적용 안 됩니다. 구별을 자리합니다. 뭔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2번에 그 얘기가 나오죠. 2번의 첫 번째 줄.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되나 적용되나 세 번째 줄에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 목적으로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기 제일 밑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적용해서 제외된다. 이해 갑니까? 뭔 말인가? 그걸 깜빡하면 안 돼요. 자, 577페이지. 미등기 주택전세. 자, 전세권 계약과 전세금을 지급했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했어. 주택인데. 그러면 이 법이 적용되죠. 우리 미등기 전세권은 임차권과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주거용 주택에 관한 전세권일 때는 이 법이 적용된다라는 거. 미등기 주택 전세권.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이 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되죠. 그렇지만 5번에 밑줄 쳐야죠. 일시 사용 후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일시 사용 후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 여름철에 휴가 기간 동안에 3박 4일 또는 일주일 민박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일시 사용 후 임대차잖아요. 적용 안 되죠. 알겠죠? 이 법이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판례에 주택의 대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판례 박스에. 토지, 주택의 대지도 이 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적용된다는 거. 적극이라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얘기죠. 적용됩니다. 대지에도. 그래서 대지의 경락대금에서도 보증금 우선 면제권이 인정되죠. 이 법이 적용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항력 해갖고요. 578페이지. 대항요건이다. 여기 1번의 두 번째 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는 이 길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거기 큰 1번 대항요건의 두 번째 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마칠 때는 이 길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 길 0시부터. 오케이? 제3자에게. 그러면 이 주민등록은 언제 효력이 생기는 거냐? 거기 제일 끝에 2009년 1월 30일 판례다 해갖고 나오죠. 행정청에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써 있죠. 수리시라는 거. 수리한 경우 거기다 동그라미 쳐줘. 수리시에 대항력이 생기죠. 거기 확인 학습에 또 자세히 써 있구나. 행정청에 수리했을 때 주민등록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신청시다, 등록시다 이러면 틀려요. 수리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 옳은 집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집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걸 수리를 했거든. 그 수리했는데 기재는 틀리게 공무원이 실수해서 틀리게 기재했네. 이거 대항력 생기냐 이겁니다. 공무원이 주민등록을 틀린 집원으로 기재했어.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그렇죠. 생기죠. 대항력 생기죠. 왜? 수리시라겠으니까. 근데 재밌어요. 이제 옳은 집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공무원이 빠꾸를 했어. 빠꾸 시켰어. 왜 그러냐면은 이거 정정을 요청하는 이거 잘못 기재했다 당신. 잘못 기재했으니까 다시 신청했어요. 그래서 다시 신청했어. 그런데 틀린 집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 틀린 지번으로 신청을 해갖고 그걸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지금 기재했어. 이거 대항력 생기냐? 대항력 없다. 왜? 지금 신청은 옳은 지번을 했지만 아직 수리가 안 됐잖아. 수리가 안 됐으면 대항력 안 생겨. 근데 빠꾸 해갖고 공무원이 잘못했을 망정. 틀린 걸로 신청해서 틀린 걸로 수리가 됐잖아. 틀린 걸로 수리가 됐잖아. 그래서 그대로 기재했으면 틀리게 기재한 거예요. 틀리게 주민등록을 틀리게 한 거예요.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공무원이 잘못했을 망정. 오케이? 뭔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왜 공무원이 정정을 요청했냐고. 공무원이 착각을 일으키고 있어갖고 이거 잘못 기재했다. 다시 신청했어요. 이래갖고 공무원이 알려주는 대로 그게 맞겠지 하고 그렇게 신청했는데 그게 틀린 거야. 그러면 공무원이 손해배상 해줘야죠. 그건 손해배상 해줘야 하는 거고 나는 이거 맞게 했다. 여기 주장 못 한다 이겁니다.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오케이? 이해갑니까? 이번에 연세대학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우체국 직원이 그 송금을 하라는데 우체국 직원이 송금이 된지 알고만 해갖고 학교에서는 5시까지 저기가 등록금이 신청이 안 되면 추가 합격생 발표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5시 될 때까지도 문자를 줬는데도 연락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신청 안 는갑이구나 해갖고 이 사람은 떨어진 거고 다시 한 명을 더 추가시켰어. 근데 이쪽 학생 측에서는 그 우체국 직원이 송금했다고 하니까 송금 된지만 알았어. 우체국 직원만 찰떡같이 믿은 거야. 근데 우체국 직원이 실수해갖고 송금이 안 된 거잖아. 안 돼갖고 그 학생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억울하다. 학교 측은. 그 학교는 당신 그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미 합격생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 떨어질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된다. 청와대까지 진정했는데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공무원이 잘못한 거죠. 우체국 직원. 그 어떤 사건이냐면은 시골의 어머니가 시골에 사는 지방에서 공부 잘한 거죠. 연수대학교 컴퓨터 학과에 합격했으니까. 지방 공부 잘하는 건데 시골의 어머니가 이제 아침 8시 반에 그러니까 새벽같이 나와갖고 그 등록금 입금하려고 온 거야. 근데 그 ATM 겸 보내는 거 그 연세대학교 그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입학처 그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잘 못 눌러. 그러니까 근데 시골이다 보니까 우체국 직원하고 친해. 알아. 우체국 직원이 아주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눌렀어. 그대로 이제 그 번호를 제대로 눌렀어. 근데 그게 그게 다른 사람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돈이 몇백만 원이 없을 수가 있잖아. 다른 사람이 송금해 준 거야. 애기 등록금 지불하라고. 근데 송금 받은 때부터 30분 후에만 이체가 가능하거든. 30분 후에만 이체가 가는데 그 30분 내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은 그걸 모르고 송금이 된지만 알았어. 송금이 된지만 알고 이제 다 했으니까 송금 된지 알고 다른 일 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학생한테 문자가 오니까 어머니한테 또 연락한 거야. 학생은 놀다가 어머니가 우체국 보냈다. 또 어머니도 뭐 하니까 또 학생도 우체국 직원한테 또 연락해 본 거야. 그랬더니 정확히 보냈다고 그런 거야. 사실은 송금이 안 된 거거든. 그때 눌렀을 때는 헛방이야. 다시 해요. 30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눌려요. 그 눌렀던 것이 계속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 알겠습니까? 이거 저기가 하도 보이스피칭이다 뭐다 이거 많다 보니까 그 송금을 30분 동안 제한시켰잖아. 그것 때문에.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그 우체국 직원도 그게 걸린지를 모르고 송금이 된지만 알고 하루 종일 보냈다고 정확히 보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거야. 전화 오니까. 왜? 학교에서는 자꾸 연락 오니까 송금을 안 넣는다고 연락 오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결국은 끝났어. 송금 혼자 알고만 지났어. 근데 떨어졌는데 그 우체국 직원이 잘못했다고 어떻게 해요? 그 결국은 우체국 직원이 제가 실수했습니다 하고 인정했는데 인정하니까 막 댓글이 막 엄청나게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서로 아는 친분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헐락해서 온 게 아니라 어떻게다가 그렇게 실수한 건데 그 어머니가 발표했잖아. 우리 아들 재수시킬 테니까 제발 좀
그 인신공격 좀 하지 말라고. 그냥 떨어진 걸로 할 테니까. 처음에는 이제 구제해 두려고 어찌고 막 청와대도 올리고 인천에도 연세대학교에도 올리고 그랬어요. 연세대학교가 합격시킬 수 없다고 발표해버렸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댓글이 올라오잖아. 그 얘기는 참. 그러니까 이제 재수하는데 그 잘 되면 괜찮지. 잘 되면 뭐 서울대학교라도 또 잘 돼갖고 들어가면 괜찮은데 혹시나 또 연세대학교보다도 밑에 학교 간다면은 실패한다면은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수 비용도요 만만찮게 들어가요. 우리 서울 같은 데에서 1년 재수하는데 보통 한 1,500? 뭐 좀 많이 들어가면 2,000. 1,500에서 2,000원 들어가. 제가 볼 때는 그 손해배상은 저희가 해줘야지 않냐. 그 우체국 직원이 해줘야지 않냐. 그렇죠? 우체국 직원은 그거 뭐 먹고 살아야 하냐고. 별 수 없잖아.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간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579페이지 주민등록이다. 주민등록. 여기에 주소를 우리 등기부에 기재된 그 지번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불러지는 주소와 등기부 주소가 틀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등기부 주소와 불일치되면 그 대항력 안 생깁니다. 등기부 주소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호칭되는 그 주소로 기재해서는 안 돼. 알겠죠? 그러면 여기 기업번에 다세대 주택이다. 다세대 주택이라는 게 뭐죠? 공동주택. 그건 지번만 맞으면 안 돼요. 동호수까지 기재해야지. 연립주택. 이건 동호수까지 기재합니다. 그지만 니은번 다가구 주택. 이건 단독주택을 얘기죠. 단독주택인데 여러 집이 살고 있는 거. 이건 지번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현무제가 나오는 것은 디귿번이 나오죠.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에서 연립주택으로 개조가 됐어. 변경됐어. 그러면 다가구 주택으로 있었을 때 지번으로 대항력 생겼는데 연립주택으로 바뀌어졌을 때 종전 후 대항력은 상실되는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상실되지 않는다. 거기 디귿번의 5번째 줄.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밑줄 쳐야죠.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더라도 종전 후 지번만 가지고 대항력 생겼는데 그게 상실된다, 상실되는 건 아니다. 상실되는 건 아니다. 밑줄 쳤어요? 거기 니을 보면 공무원은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 이거. 틀리게 기재했더라도 수리 시에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대항력은 인정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거 얘기죠. 그 다음에 임차인 후 뒷장에 넘어가서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에 한정되지는 않고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무방하다는 거. 배우자의 주민등록, 자녀의 주민등록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이거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거. 일시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죠.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4번에 직권 말소가 됐어요. 여러분들 주민등록법에 의해서요. 그자가 거주자가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 말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직권 말소가 되면은 대항력이 상실되는 게 원칙이죠. 근데 그 두 번째 줄에 이의 절차에다 동그라미 쳐죠. 이의 절차에 의해서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종전 후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았던 것이 돼요. 소급적으로 계속 대항력이 인정돼요. 소급적으로. 직권 말소하기 전에 대항력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자, 우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직접 거주자인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있어야지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거기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대항력이 생기죠.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전차인이 주민등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6번을 보면은 주택을 매도하면서 여러분들 아파트를 팔면서 자기가 임차인으로 눌러 살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사 안 가고. 있죠?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냐? 소유권 등기가 넘어간 다음 날부터. 거기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 거기다 동그라미 쳐놔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7번에 아직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거. 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대항력 안 생기는데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한 즉시 대항력 생기죠. 7번에 즉시에다 동그라미 쳐야죠. 즉시. 즉시라는 말 찾았어요? 아까 6번은 다음 날이라고 했잖아. 6번과 7번을 비교할 줄 알아야지. 즉시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우리 여기 뭐 오타가 나왔어요. 582페이지 제일 위에 핵심 있잖아요. 핵심의 2번을 보면은 전대차가 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임차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즉시 것까지만 써놓고 나머지는 지워버리세요. 잘못된 계산식 뭐 이거 쓸데없는 것이 써있어. 제일 위에 핵심 박스 2번. 제일 위에 핵심 박스 2번. 응? 엄마 582페이지 제일 위에 핵심 박스 2번에 거기에 즉시까지만 남겨놓고 거기 잘못된 계산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그거 엉터리가 뭐가 들어가서 엉터리가 들어갔어. 그거 지워버리라는 거야. 즉시까지만 남겨놓고. 대항력 시급 시기를 물어본 거예요. 아까 자기의 주택을 자기가 팔면서 임차인으로 살기로 하면 언제부터 대항력 생긴다? 다음 날 소유권 이전 듣기 다음 날. 2번은 임대인 소유가 아닌 걸 임차했어요. 근데 임대인 소유가 아닐 때는 대항력 없다겠어. 그럼 임대인이 소유권 취득했어. 그럼 언제부터 대항력 생긴다? 즉시. 그거. 쓸데없는 말이 나와갖고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인가 해갖고 헷갈릴 것 같아서 지워버리라고 일부러 얘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583페이지. 대항력의 내용이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번에 6번째 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에 가압류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말이 있죠. 그것 좀 밑줄 쳐놓으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이게 뭔 얘기인가 설명을 들어갈게요. 자, 보증금 2억 원이에요. 이 사람이 주택 임차인인데 이 임차인한테 1억 원의 돈을 받을 것 있는 채권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금전 채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금전 채권자가 이 보증금 2억 원에다가 자기 1억 원의 채권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가압류 해놓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가압류 해놓는 경우 있죠?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매매가 됐어. 매매가 돼서 등기가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가압류돼 있는 이자가 채무자고 병한테는 채무자고 이 사람을 제3채무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보증금을 가압류 1억 원에 가압류를 해놨으니까 이 아파트에다 가압류 해놨으니까 보증금 2억 원을 을한테 다 줘야 한다. 1억 원은 병한테 줘야 한다. 1억 원은 병한테 줘야 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불른다? 제3채무자. 병한테는 제3채무자죠. 이자가 이제 주진 채무자고. 이해가죠? 그러면 이걸 매매가 됐을 때 제3채무자의 지위가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거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제3채무자의 지위가 승계가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도 이 지금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샀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속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종전후 임대인은 보증금 제3채무자의 지위가 면제되냐? 면제되죠. 왜? 보증금도 이자한테 청구하는 거거든. 대항력이 있을 때는 보증금 반환을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거든. 그러면 가압류 효력도 이자가 승계한 거죠. 이해갑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죠? 그래서 자, 우리 양수인이라는 건 저 매수인이죠. 양수인은 채권 가압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지금 밑줄 친 거. 승계한다. 그게 여러분들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기억번에 6번째 줄을 밑줄 친 거예요. 기억번에 6번째 줄. 니은반. 자, 두 번째 줄. 니은번의 두 번째 줄. 자,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 제기함으로써 승계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은 종전후 임대인, 제일 끝에 이제, 니은번의 제일 끝에, 양도인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이렇게 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어. 그러면 임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도 새로운 소유자한테 반환 청구하는 거야. 그러면 종전후 임대인은 양도인이죠. 주택의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해. 이자가 책임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를 만나보니까 깍두기 머리에 용우문신을 하고 있어. 이자한테 보증금 내놓으라면 산채로 묻히게 생겼어. 그러면 나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나 나갈 테니까 나 당신한테 보증금 반환받아야지. 나 새로운 소유자한테 상정 오기 싫소. 이 사람하고는. 그러니까 나 나갈 테니까 보증금 내놓으시오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나머지 잔여 기간을 포기하고 나가겠다는 뜻이니까 갑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양도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져야 한다는 거. 이 사람이 나가겠다고 하는 거. 그걸 이의제기라고 그래. 거기 니은번의 세 번째 줄에 그 사실을 양도한 사실을 안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나오죠? 니은번의 세 번째 줄. 이의제기라는 말 나왔죠? 그러면 끝에 이제 니은번의 끝에 양도인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종전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의제기 했을 때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지 않는 한은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지는 거고 종전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한은. 그 다음에 그런 거. 뒷장에 넘어가서 584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2번 임대차 후 종료와 대항력이다.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한 것으로 본다.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진하게 색칠하세요. 아주 잘 나옵니다. 임대차가 끝났다 해서 끝난 것이다. 보증금 반환 시까지는 계속 존속한다. 그렇죠. 이거 아주 한 지문에 잘 나옵니다. 계속 존속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까지. 자, 그런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에서 586페이지. 자, 보증금 우선 면제권은 대항력만 가지면 된다겠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겠어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나 하니까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입주와 주민등록을 하면서 그러고 하면서 그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같이 받아버렸어요. 확정일자를. 근데 지금 보증금이 3억 원인데 그 중에서 뭐 1억 원만 일단 지급하고 계약을 맺고 3월 이제 지금 언제냐면 2월 10일 날 그랬어요. 2월 10일 날이요. 근데 3월 1일 날부터 이제 존속 기간이 진행되거든. 이때부터 2년이라고 이렇게 맺은 거야. 그러면 3월 1일이 존속할 때 이때 나머지 2억 원을 주기로 했어.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것은 확정일자는 3억 원으로 찍었거든. 3억 원으로 찍은 거 일부만 지급한 거야 지금. 보증금 중 전부 줬다, 일부만 줬다. 근데 2억 원은 나중에 주는 건데 3월 1일 날 주는 건데 2월 20일 날 근저당권이 들어와버렸네. 2월 20일 날 근저당권이 들어와버렸어요. 그러면 1억 원에 대해서만 근저당권보다도 우선하는 거냐? 아니면은 3억 원 전부가 우선하는 거냐? 싸움이 붙었어, 이게. 나머지 2억 원은 안 준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들어왔으니까 1억 원만 우선해야 하지 않냐라고 주장할 만하잖아, 근저당권은. 근데 확정일자 일부만 지급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그 금액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다라고 판결 내렸죠. 그 금액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은 우선 변제권에서 5번째 줄 대항력권과 임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것 이외에 계약 당시에 임차 보증금 전액 지급되어 있을 걸 요구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고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췄는데 나중에 보증금을 지급했을 때 그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면제를 갖는다는 거. 지금 이해가 갔어요, 안 갔어요? 자, 일부만 지급하고 전액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근데 후순위 권리자가 생겼는데 그러면 전액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이 있냐? 일부 지급한 것만 우선 면제권이 있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 대법원 판례는 나중에 2억 원 준 거야. 나중에 줬는데 전액에 일부만 지급했더라도 확정일자 받은 금액의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면제권이 있다.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거 587페이지. 이 확정일자는 이제 이거 뭐야? 여기 금액을 확정시키고 그 일자에 맞춰서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건데 여기 1번에 아파트 동그라미 1번 아파트 명칭이나 점유 부분의 동호수와 기재가 누락됐다는 사유만 갖고는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는 없다. 99년 판례에 나오죠. 아파트 명칭이나 동호수가 없더라도 확정일자 금액을 도장 찍은 것이니까 그것이 안 됐더라도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면 안 찍어줘. 그렇지만 등기소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계약서 원본만 갖고 가면 돼. 그러면 아직 전입신고 안 했어. 그래도 찍어줘. 이해 갑니까? 법원에서 500원짜리 수입인지 부치한다고 하더라고. 500원짜리 수입인지 붙이면 계약서 원본만 가지고 거기다 찍어주고 확정일자 장부에다가 기재해. 그러면 전입신고 아직 안 했어, 거기에.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확정일자로서 충분한 기능을 한다, 이겁니다. 요건을 갖췄다, 이겁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 했을 때만 찍어줘. 그러지만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거든. 상관없거든. 알겠죠?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동그라미 2번에 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계약서가 멸실됐더라도 우선 면제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 번 나왔었죠. 계약서가 분실됐더라도 우선 면제권은 소멸하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선순위 가압류와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권의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냐. 거기 평등배당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안분배당.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받아 간다는 얘기예요. 안분배당이라는 얘기는. 평등배당이다. 뒷장이 넘어가서. 그거 얘기했고. 우리, 이거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경공매에서 배당 요구해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놨을 때 배당 요구 채권이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 거다. 배당 요구 채권이라는 거.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우선변제권에서 탈락돼 버려요. 그럼 배당 요구 안 했어. 배당 요구 기간에 배당 요구하라고 법원에서 신고하라고 최고장이 날라오거든. 근데 요구 안 했어.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한테 내가 먼저 가져가야 하는데 네가 가져갔으니까 내놔라라고 못 합니다. 부당이력 반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배당 요구해야 하냐 안 해도 되냐? 이게 문제잖아요. 이것도 배당 요구 채권이라는. 배당 요구 안 하면은 저 3,700만 원도 못 받아. 그럼 배당 요구, 이거 두 가지 다 배당 요구 채권인데 배당 요구 기간에 신고해야 해요. 배당 요구 기간 하면은요, 우리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배당 요구 기간을 정해줘요. 그때 신고 안 하면은 배당권자에서 탈락된다는 얘기예요. 우선 변제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배당 요구 채권에서 제의되는 것이 두 가지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신청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으면은 법원에 보증금이 얼마 있는가 법원에 다 서류가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임차인 스스로, 임차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보증금 안 주니까 확정 판결을 받아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있죠? 그럼 판결서를 첨부해 갖고 경매를 신청하거든. 그럼 배당 요구 안 해도 돼. 이 두 가지는 배당 요구 채권의 예의라는 거. 지금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이런 것들을 갖춰놨다고 해서
경공매가 됐을 때 배당 요구 안 하면은 배당권자에서 탈락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요구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4번에 588페이지 4번에 배당 요구라고 써 있잖아요. 배당 요구해야 한다는 거. 만약에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면은 배당권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후순위 채권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써 있죠? 그거 설명해 준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 우리 배당을 요구하고 배당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이 경매를 붙였을 때 이제 배당을 받아가면서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는데 경락인한테 명도해야 하는데 경락인한테 먼저 명대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589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박스 바로 위에 임차인이 주택의 명도 의무가 경락인한테 반환해야 하는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모두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밑줄 쳤어요? 경락인한테 명도해줘야만이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하는데 판례박스 바로 위에 그게 선행 의무다. 선행 의무는 아니다. 선행 의무 아니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배당을 요구했어. 그럼 법원에서 당신 이제 경락대금 나왔으니까 배당 받아가세요라고 통지가 오잖아. 그럼 법원에서 배당을 받아갈 때 경락인한테 명도했다는 확인증을 경락인이 도장 찍어주는 확인증을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명도해주는 것과 인도해주는 것과 보증금 반환받는 것이 이게 선행이냐 이걸 물어본 거야. 선행 아니다. 동시행관계라는 얘기야. 경락인한테 명도해주는 것과 법원에서 보증금 찾아가는 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선행 의무이다 이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선행 의무 아니란 얘기예요. 동시행관계. 금융기관은 우선변제권이다 해갖고요. 59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590페이지 동그라미 2번 밑줄 치세요.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승계가 인정되는데 이 임차인의 대항 요건을 상실한다든가 등기가 말소됐을 때는 우선변제권이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대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2014년도에 개정된 거죠.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2억 원의 보증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어. 그래서 병이라는 은행으로부터 1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임차권을 양도하는 양도 계약을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는 거야. 여기는 등기가 없는 거니까 은행에 저당권 등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데는 계약서를 원본을 양도를 받는 걸로 해서 그리고 갑한테 통지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걸 임대인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오케이?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 후순위, 이게 1순위고, 이 정이라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였어. 그러면 이 임차권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거든? 확정일자를 받았거든? 그러면 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은행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냐? 인정된다 이겁니다. 이게 은행일 때만 인정돼. 만약 일반인한테 돈을 1억 원 빌리면서 이걸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죠? 일반 채권자 할 때는 우선변제권이 승계가 안 돼. 은행에서만 승계가 돼. 그러면 우선변제권은 이 은행한테 승계가 된다 안 된다? 을이 가지고 있는 우선변제권은 승계가 인정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자가 대항요건이 상실되면은 이 우선변제권도 상실된다는 얘기야. 주민등록을 옮겨버렸다든가 등기를 말소했다든가 이러면은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재밌어. 이자가 경매를 붙였을 때 나머지 잔여 기간이 1년 남았거든. 1년 남았을 때 1년이 존속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은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년간 살고 살해야겠다. 나 못 나간다. 이러고 할 수 있어. 그 1년간 살고 난 다음에 1억 원도 이 2억 원도 경락인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거거든. 경락인이 안고 경락받는 거잖아.
이해가죠? 근데 이 금융기관에 우선면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 아직 이 사람이 이사 간다고 하는 게 아닌데 1년이 존속하는데 지가 을을 대의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냐 이겁니다. 배당 요구하면 이거 기간 소멸하는 거거든. 배당 요구한다면 이자가 닫혀야 안 닫혀요? 닫히죠. 그래서 임차인을 대의해서 배당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 임차권을 해지할 수 없다. 자기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상관없어. 그러면 나머지 1년의 기간을 해지해서 나가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대의해서 해지는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배당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밑줄 쳐놓으시라는 거. 자, 그런 거 얘기했고 여기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면제금이다 해서 591페이지 제일 밑에 서울특별시는 591페이지 제일 밑에 서울특별시는 얼마 중에 얼마라고 써 있어? 1억 1천만 원 이하 중에서 3,700만 원. 못 찾았어요? 59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591페이지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만 원. 그거 하나만 밑줄 쳐놓죠. 나머지는 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자, 그 다음에 뒷장이 넘어가서 4번에 자,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액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 면제권이 있다. 거기 밑줄 쳐줘. 2분의 1의 한도까지만. 2분의 1의 한도까지만. 토지가격을 포함해서. 임차권자의 경매신청권이다. 경매신청권. 자, 임차권자에게는 집행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한을 얻어야만이 경매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세 번째 줄을 보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한다 써 있죠? 임차권 자체만 갖고 경매신청권은 없어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아서 집행권을 얻어야만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에 2번의 세 번째 줄에 주택임차인은 임차무로 반환을 하지 않고도 임차주택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거기다 붙여줘. 밑에서 세 번째 줄. 주택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비워주고 경매를 붙여한다.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붙일 수 있다. 이게 10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붙일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강제집행할 때는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개시효권으로 하는데 그것을 예의라는 얘기예요. 집행개시효권의 예의다.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붙일 수 있다는 뒷장에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경매까지는 안 가고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사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갈 수 있냐? 이사 갈 수 있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2번의 효력의 1번의 두 번째 줄.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는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사 가더라도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은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 등기해놓고 이사 가면은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은 상실된다, 상실되지 않는다. 상실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을 보면은 임차권 등기가 변경된 주택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그자에게는 최우선 면제금은 인정 안 된다는 거.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동그라미 3번. 최우선 변제금. 거기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이라는 말이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소액보증금이라는 말이 뭔 말이다?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금융기관도 임차인을 대의하여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이 금융기관이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이사 간다고 할 때는 불안하잖아. 그러면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죠.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대의해서 직접 한다. 대의 행사한다. 대의 행사. 자,
존속기간 보장이다 해갖고 제일 밑에 줄에 59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2년의 기간을 보장하는 거죠. 최단 기간 2년이죠. 근데 1년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 1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임대인은 1년의 기간을 주장 못하죠.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정한기간을 유의함을 주장할 수 있다 써있죠. 누구만이? 임차인만이. 임대인은 주장 못하죠. 묵적갱신이다. 뒷장에 넘어가서요. 묵적갱신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자, 묵적갱신이 되면은 임대차의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2년으로 본다. 그러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에다 동그라미죠. 3개월이 지나면은 나갈 수 있죠. 묵적갱신이 되면은 임대인은 2년간 구속당합니다. 나가라고 못 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간다고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고는 나갈 수 있죠. 오케이? 뭔 말인가 알아듣죠? 자, 1월 말이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비워두려고 안 했어요. 임차인도 뭐 나간다고 안 했어요. 그러면 다시 전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묵적갱신이 돼요. 이때 또 다시 2년이야. 기간은. 임대인은 나가라고 못해. 근데 3월 말 정도 돼갖고 임차인이 나가려고 그래. 그러면 임차인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그러면 4월, 5월, 6월 말에 나갈 수 있어.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어. 오케이? 뭔 말인가 알아듣죠? 임차인만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나가라고 못해요. 임대인은 2년이에요. 묵적갱신이 되면.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기상 차임이 연체됐다든가 임차인이 현재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으면 이 묵적갱신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3번. 기타 해갖고요. 여기 597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 자, 보증금의 증액, 차임,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의 제한, 증액의 제한이죠. 이거 5%를 넘지 못하죠. 그 다음에 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죠. 증액해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 못하죠. 근데 이게 예의가 있어요. 두 가지. 재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증액일 때는 제한 없다.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증액이 있는 경우 1년 이내 하지 못한다. 세 번째 줄에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재계약, 여섯 번째 줄에 합의에 의한 차임 증액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계약 동그라미 치고 합의에 의한 차임 증액 동그라미 치고 이때는 20분의 1을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죠. 20분의 1을 초과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이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 보증금을 3억 원을 줬는데 임차인이 좀 장사가 안 돼가고 돈이 필요해. 그러면 보증금 1억 원을 2억 원으로만 하고 1억 원을 반환해 주세요. 내가 월세로 돌려서 주겠어.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1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월세로 전환할 때 너무나 많이 하면은 임차인이 부담되잖아.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게 바로 여기 1번에 연 1할이면 얼마예요? 10%. 연 10%.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기준금리에 정하는 이 기준금리에다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3.5%. 우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더하기 3.5%. 이 둘 중에 하나를 넘지 못해요. 지금 기준금리가 1.75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3.5% 넘으면은 이거 얼마예요? 뭐 한 6.25? 이것보다는 작다는 걸 지금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 금액을 넘지 못하죠. 둘 중에 하나를 초과하지 못한다. 오케이? 이해 갑니까? 임차권 승계다. 자, 이거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지금 딸이 친정 아버지가 친정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친정 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이 참한 그 동네 할머니를 좀 이렇게 엮어드렸어. 아버지가 너무 불편해하시고 모실 수 없고 이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다들 뭐 나이 연세 드셔갖고 정식으로 혼인 뭐 이렇게 할 수 없고 그냥 같이 살고 있어. 그러면 그걸 사실혼 배우자라고 그러죠. 정식으로 혼인신고 하면은 법률상 배우자죠. 혼인신고하면. 근데 혼인신고 않고 그냥 살게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근데 전세금이 2억 원이야. 그 전세금은 누가 상속이 되냐 이게 문제잖아.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는 거냐 아니면 그 딸에게 가는 거냐 이게 문제되죠. 자, 딸이 가정공동생활을 아버지하고 같이 하고 있었어. 그러면 딸만 가요. 딸만 2억 원을 가는 거야. 근데 딸은 가정공동생활 안 하고 있었잖아. 따로 살고 있었잖아. 그러면 그 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승계예요. 이해갑니까? 근데 딸이 없어. 그냥 임차인과 사실혼 배우자야.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하고 단독 승계죠. 이해갑니까? 이걸 말로 오면 이해를 못 하니까 예를 들어드리니까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로 오면 이거 뭔 말입니까? 합니다. 근데 막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사실관계를 지금 얘기해 준 거죠. 금방 이해가죠? 근데 아버지가 빚이 많아. 보증금은 2억 원인데 빚은 한 5억 원이야. 그런다면 그거 승계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건 포기할 수 있죠. 임대인한테는 1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죠. 이해갑니까? 거기 동그라미 3번. 임차인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했을 때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게 상속을 포기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1개월에다 눈여겨보세요. 자, 이래서 대표 외제 문제 어떻게 나왔는가 풀어볼까요? 자, 대표 외제 문제 599페이지. 을은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3억 원을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 거주하고 있다. 옳은 거. 자, 묵지역갱신이 됐을 때 우리 묵지역갱신은 존속기간 2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1번 맞고. 맞은 거 답이 나와버렸네 벌써.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했을 때 을은 그 기간을 유예함을 주장할 수 없다? 을이 지금 임차인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하는 거 무방하다고 그랬잖아요.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임차인이? 그러면 2번 틀렸고. 3번. 임대차가 묵적갱신이 된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게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을만이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임차인만이. 임대인은 2년이죠. 그러면 갑은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죠. 갑은 못 오고 을이 할 수 있는 거죠. 4번. 을이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X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끝나기 전에 신청해요. 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 후에 행사하는 거예요. 종료 후에. 그러면 끝나기 전이라고 나왔으니까 틀렸고.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병한테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죠. 새로운 소유자한테도 대항력 생기잖아요. 주장할 수 있죠. 1번만이 틀렸고 나머지는 1번만이 맞았고 나머지는 다 틀렸죠. 답은 1번. 상가 건물 임대차다. 이제 주택과 상가가요. 거의 뭐 80%가 동일하니까 차이점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니까 빨리 정리해 봅시다. 상가 건물도 적용 범위는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영업용 건물에만.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해당되는 여기 601페이지 1번의 두 번째 줄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만이 적용되므로 해서 나오죠. 사업자 등록 대상 등.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런 상가 건물에 교위를 임대차 해갖고 교위를 종교 시설로 이렇게 임대차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뭐 동창이 뭐 사무실로 이런 건 그건 영업용이 아니에요. 영업 목적이 아니죠. 그러면 이 법이 적용 안 돼.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거. 종교 단체. 알겠습니까?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만 임대차만 적용돼. 밑줄 쳤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일정액 자, 우리 주택은 잘 들어요. 주택은 보증금이 1억 원이든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상관없어. 다 이 법이 적용돼. 근데 상가는요. 환산보증금이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럽니다. 환산보증금. 상가에서는 환산보증금이란 말은 뭐냐면은 보증금 플러스 차임 곱하기 100
이 금액 안에 들어갈 때만 서울특별시 하나는 밑줄 쳐놓으세요. 서울특별시는 6억 1천만 원. 거기 6억 1천만 원. 수도권 지역은 5억 원. 광역시는 3억 9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 뭐 이런데 나머지 별것 아니고 서울특별시 하나는 눈여겨보야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가.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월 차임이 350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법이 적용돼야 안 돼요.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차임이 350만 원일 때 한참 계산해야 해요? 6억 5천이니까 적용 안 되잖아. 6억 1천까지만 적용된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 법이 이제 초과되는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초과 임차권에는 원칙은 이 법이 적용 안 되죠. 이 법에 적용 없다. 이 법이 적용 없어. 그럼 뭐가 적용 없나?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최단 존속기간 1년이라는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이건 적용 안 돼. 적용 안 돼. 그 다음에 보증금 우선변제권 이게 제일 중요하죠. 확정일자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보증금 우선변제권 인정되잖아요. 적용 안 돼. 초과되는 임대차에서는. 오케이? 세 번째. 자, 우리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적용 안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또 중요하죠. 보증금 차임, 증액, 차임 증액, 증액의 제한. 증액을, 이 금액을 넘지 못한다. 5%를 넘지 못한다 그랬죠? 초과되는 임대차에서는 적용 안 돼. 증액, 이거 5% 이상 해도 괜찮아. 알겠죠? 그러면 초과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게 뭡니까? 적용되는 거. 이 법에 적용되는 자, 초과 임대차에도 이 법에서 적용되는 거. 그게 뭡니까? 자, 사업자 등록만 가지고도 대항력 생긴다는 거. 대항력. 두 번째, 자, 우리 계약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 중요한 겁니다. 10년. 모든 임대 10억 원짜리라도 적용돼.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 권리금 회수. 이거. 그 다음 네 번째. 뭡니까?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돼야만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 차임 연체. 연체 시 해지. 자, 초과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네 가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네 가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출문제, 시험문제 나옵니다. 이거. 우리 책에 없으니까 자세히 좀 써놓으세요. 우리 책에 없어. 오케이? 환산보증. 우리 책에 여기 나오네. 602페이지 3번에 초과되는 임대차만 이거 초과되는 이것만 나왔네. 이것만 나왔어. 적용 안 되는 거 이것은 우리 책에 없으니까 제가 써준 건데 3번 별표하세요. 초과되는 임대차가 적용되는 범위다 해갖고요. 1번에 대항력에 관한 규정. 자, 사업자 등록만 되면 대항력 생긴다고 했어요. 밑줄 치세요. 동그라미 2번 계약갱시 요구제도. 계약갱시 요구기간 적용된다는 거 10년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돼야만이 해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권리금 회수에 관한 규정을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 준다. 이 네 가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책이 잘 써 있네. 오케이? 잘 써 있죠? 네 가지. 그러면 이것은 적용되고 이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적용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4번에 지금 602페이지 4번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되고 법인의 임차권 상가에는 적용되죠. 그 다음에 4번 6번 일지사용 임대차가 명백한 경우는 적용 안 돼요. 이거 밑줄 쳐놓으세요. 일지사용. 주택도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상가도 적용 안 돼요. 그 다음에 603페이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603페이지 1번의 세 번째 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이 길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자, 뒷장이 넘어가서 보증금 회수다. 보증금. 우리 보증금 이거 주택이나 똑같게 이제 우리 확정 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고 소액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이다 해서 우리 주택인과 똑같이 여기는 서울특별시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2,200만 원이다 써있죠? 6,500만 원 중 2,2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5번을 보면은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금이 없다라는 거. 주택이나 똑같아요. 주택도 이사 가고 등기 명령을 하고 이사 가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최우선 변제금 없다고 그랬잖아.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가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사 갔어. 그러면 그 상가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잖아요. 최우선 변제금 없다라는 거. 자, 경매 신청이다. 우리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이 판결서를 첨부하면서 집행권을 얻어서 경매를 붙일 수 있는데 여기 2번에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에 집행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 번째 줄에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집행계획권으로 하지 아니한다. 비워주지 않고 그 상가 건물을 사용하면서 경매를 붙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주택이나 똑같아요. 주택도 아까 비워주지 않고 경매 붙일 수 있다고 그랬죠? 임차권 등기 명령이다. 주택이나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 기간. 주택은 2년이었지만 잘 밑에 줄에. 이건 1년이잖아요. 근데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정한기간을 유예함을 주장할 수 있다. 6개월로 정했어. 임차인은 6개월 만에 나가겠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임대인은 6개월로 정했더라도 1년 이하죠. 임대인은 1년간 구속당하죠. 오케이? 607페이지 잘 위에 2번. 임대차가 종료했더라도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본다는 거. 주택이나 똑같죠, 이것도. 법정갱신, 묵적갱신. 1번의 네 번째 줄.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는 거. 묵적갱신 1년으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의 두 번째 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3개월. 주택이나 똑같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3번에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이라는 이 요구기간은 여기 세 번째 줄에 법정갱신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술차죠. 10년이라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은 법정갱신은 적용되지 않는다 써있죠? 3번의 세 번째 줄에. 그러면 10년이 넘더라도 묵적갱신은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10년이 넘더라도.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이다. 1번의 첫 번째 줄. 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거기다 미술차죠. 기간 만료 전부터 얼마에서 얼마까지?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이렇게 계약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죠. 그러면 1번과 5번이 중요하죠. 1번 3기 이상 차임이 연체됐어.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5번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뒷장이 넘어가서 자, 우리 10년까지 여기 3번을 보면은 최초 임대차 계약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는 거 알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작년에 늘어났으니까. 5년에 10년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 계약갱신 요구 기간 동안에는 5% 금액 5% 증감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 보증금 차임의 증액의 제한 5%는 계약갱신 요구기간 5%를 넘지 못해요. 5% 내에서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제일 위에 609페이지. 전대차를 체결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체결했을 때 전차인도 임차인을 대의하여 거기다 붙여야죠. 두 번째 줄. 임차인을 대의하여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임차인을 대의해서.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다. 자, 이 권리금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이건 주택이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주택이 있는 건데 주택이 없는 거니까 이거 마지막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세요. 이 건물에 이 임차인은 자기가 뭐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줄 수도 있고 종전의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줄 수도 있고 아무튼간 5천만 원을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보증금과는 별개죠. 이건 보증금이고 권리금은 5천만 원 지급하면서 들어가서 사용하다가 이제 이사 가려고 그래. 그러면 새로운 신규 임차인, 이자를 신규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이 건물을 들어오고자 하는 이 임차인을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기간 종료 시까지 6개월 전부터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어. 예를 들어 1억 원 받기로 했어. 1억 원의 권리금을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럼 받기로 했으면은 이 사람이 이 건물에 들어가야 하잖아. 그러면 임대인한테 소개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건물을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으세요. 그러면 임차인이 소개한 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갑이 맺어야지. 그래야 이 사람 1억 원 받잖아. 나 안 된다. 저 사람한테 안 내준다라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죠. 이해갑니까? 그럼 만약에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닐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그거 아닌데 거절해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 1억 원을 못 받게 됐잖아. 그러면 임대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게 3번 나왔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종료한 날부터 3년의 소멸시에 걸리죠. 이게 3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얼마를 청구하냐? 1억 원을 청구하냐? 5천만 원 청구하냐? 이게 문제잖아. 둘 중에 하나의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작잖아.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임대인이 거절해갖고 권리금을 못 받게 만들었을 때. 이해갑니까? 무슨 얘기인가 알아듣죠? 그래서 그 권리금 회수다. 첫 번째 줄 밑줄 쳤죠?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줄. 이거 개정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3개월 전에 했었거든. 이번에 작년에 개정됐어. 그럼 6개월 전으로 바뀌어졌어. 조심하세요.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여기 임차인을 보호 대상이고 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거기 1번의 5번째 줄. 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 기일을 보장 못 해줘요. 왜? 권리금을 더블로 받으면 안 되니까. 전차인에게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 기억하시고. 자,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반시 효과다 해갖고요. 위반시. 손해배상액은 1번의 2번째 줄. 손해배상액은 지금 신규 임차인으로 받기로 하는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밑줄 쳐야죠. 그 다음에 2번이, 이게 3번 나온 게 2번이에요. 제일 밑에 2번.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냐면 시효로 소멸한다 써있죠? 얼마? 3년. 뒷장에 넘어가세요. 자, 이런 사유가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다 해갖고 나오죠. 3번에 예의, 1번에서 4번까지. 이런 것들은 거절할 수 있는 사유예요.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그 다음에 적용이 제의되는 거. 자, 우리 4번에 1번에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 이번에 전통시장은 제의시켰어요. 전통시장은 여기에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 안 되는. 그러니까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세 상인들에게. 이게 신설 들어갔죠. 그 다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임 증감 청구권. 아까 여기 1번의 4번째 줄. 차임이나 보증금은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5%를 넘지 못하죠. 증액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못한다. 월차임 산정률 제한이다. 아까 주택은 10% 또는 기준금리 플러스 3.5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611페이지 12%와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죠. 이건 주택이고 이건 주택이에요. 이게 주택이고 상가는 이건 주택이고 상가는 12% 그 다음에 기준금리
기준금리 곱하기 4.5죠. 여기는 더하기 3.5. 여기는 4.5배수. 이 둘 중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월세로 바꿔서 준다고 할 때 얼마를 넘지 못하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주택이든 상가든 초과되는 부분, 초과 이행을 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없다? 돌려받을 수 있다. 초과, 이 금액을 초과해서 이행을 했을 때는 다 반환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주택이든 상가든 똑같죠. 자, 그런 거. 나머지 필요 없고, 대표 예제 문제 제일 끝에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합시다. 612페이지. 대표 예제 문제. 자, 신규, 상가 임대인이 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 고르는 거. 아까 우리 여기 610페이지 3번에 거절할 수 있는 4가지 있다고 그랬죠? 제일 위에 3번에 그것이, 그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죠.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자, 임대차 목적물에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6개월 이상이다, 1년 6개월 이상이다. 동그라미 3번을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1년 6개월이라고 나왔죠? 그럼 6개월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죠. 1번, 기억번은.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고르라 했으니까. 니은바.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죠.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잖아요. 이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다. 여기 동그라미 4번에 해당되는 거네요. 동그라미 4번이니까 이것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죠. 동그라미 4번에 해당되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을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 이것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네요. 여기 의무를 위반을 여기 동그라미 2번.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이렇게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거절할 사유. 그러면 기억법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고 니은, 디귿, 니을은 거절할 수 있는 사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4가지 아까 얘기해 준 거 그것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 알겠죠? 그런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거절 못 하는데 만약에 거절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응? 언제까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를 지금 주택과 상가가요 80%가 동일해요. 차이점만 몇 가지 주의하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우리 집합건물법부터 해갖고 나머지 다음 주에 이제 2시간 정도 정리하면 넉넉히 잡아서 2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첫 진도 들어갈 겁니다. 오케이? 나머지 정리해드리고 아시겠죠? 자, 뭡니까? 여러분들 잘 좀 밑줄 친 거라도 좀 읽어보는 복습을 하세요.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